청춘.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 인류의 문화를 일컫는 말, 인문. 청춘 인문 논장판.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80%는 어린이 시장입니다. 한국 전래 동화를 웹툰으로 제작해 연재 중인 경기대 애니메이션학과 곽기혁 교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발표 잘 봤고요. 재밌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아이템 괜찮은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뭔가 뭐 저한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유용하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또 다른 산업군에 가면 대단히 뭐 잘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발표랑은 좀 다른 건데, 여러분들 어제 잠을 푹 주무셨나요? 거의 밤을 샜을 거라고. 오늘 아침까지 막 이렇게 쓰고 붙이고 있었던 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 보여. 근데 저도 지금 강연 준비한다고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한 2시간 잤나? 근데 오늘 서서 3시간 동안 여러분들 작품을 봤더니 다리가 좀 떨려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에 지금 목소리 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제가 강연을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졸지만 않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예술 계통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까 춤추는 분은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전공이 그거고 일도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없어서 제 강의가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모교, 그러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이제 출강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은 많이 했는데 문제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다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덕이나 오타쿠로 지칭하는 그런 부류 애들만 모아놓고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도 약간 그런 쪽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낯설다, 또 이상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화 컨텐츠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좀 뭔가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기본 소양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보죠? 요거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히트한 애니메이션은 장편으로 뭡니까? 아시나요? 마당을 나온 암탉, 또 둘리 몇 년도 뽀로로 극장판 나오긴 했죠. 뭐라고? 모슬맨 어떻게 알았지? 아까 튼거 보고 안 건가? 그거는 극장은 아니에요. 단편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맞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200만 찍었어요. 200만. 그러니까 대단한 수치죠. 그 전에 100만을 돌파한 게 없었는데 200만을 찍었고, 근데 많이 알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한국에서 가장 히트한 외산,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장 히트한 작품은? 이거는 한 방에 오네요. 겨울왕국 보신 분? 그래도 70%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들이 젊으셔가지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겨울왕국 얼마 봤어요? 관객 수? 700만? 1000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1000만 봤어요. 일부러 좀 상영 기간을 느린 탓도 있겠지만 1000만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대중적으로 영화에 못지않게 즐긴 나라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 애니메이션은 뭐 그렇게까지 히트한 작품이 없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의 뭐 대충 이제 되게 일반적인 관객 수준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한번 수업이 아니죠. 강연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신 걸로 얘기를 들어서 조금은 아셨겠지만 뭐 전래동화라든지 한식, 뭐 씨름 이렇게 한국적인 콘텐츠로 작품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저도 한때는 젊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올드한 소재로 만드는 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제가 60분을 준비했는데 한 20분 정도는 제가 이제 만들어왔던 작품 같은 걸 소개를 할 거고
그게 이제 진행되면 그 다음부터 한 40분 정도는 제가 만드는 컨텐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컨셉, 어떻게 상업화를 거쳤는지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업화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템도 뭐 캐릭터도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뭐 아이콘을 만들어서 상업화를 한다. 그럴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일단은 제가 2007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학부를 졸업을 했죠. 그때 이제 만든 작품부터 해서 제가 어떤 작업을 프리랜서 그러니까 졸업 직후부터 이제 작업을 하고 창업까지 이르게 됐는지 자료와 함께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과에서는 졸업 작품을 논문을 안 씁니다. 논문을 안 쓰고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몇 분짜리를 만들어서 뭐 국제 애니메이션 공모전 규격에 뭘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교수님들한테 평가를 받고 뭐 패스, 논패스 이렇게 받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작품인데 저는 말이에요. 뭐 전통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사실 슈퍼히어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최근에 봤던 가장 인상 깊은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였고요. 어벤져스 시리즈는 극장에서 3번을 봤어요. 물론 이제 블루레이도 샀고 많이 돌려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원래 학교에서 이런 거 만들면 교수님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교수님들은 아주 우수한 뭐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셔갖고 이런 걸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제가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거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교수님들 설득하고 졸업 작품을 했습니다. 실제 이거는 그 포스터기도 하고 제가 만든 작품의 이제 그 출판물 버전입니다. 실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은 뭔가 이제 좀 채널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출판물을 만들어봤어요. 이 작품을 좀 이따가 원래 10분 넘는 작품인데 이걸 틀 수는 없죠 다. 그래서 편집해서 3분 정도로 요약된 거를 틀어서 여러분들한테 제 취향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컨셉이 이게 놀라운 컨셉이에요. 이게 텍스트로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한 50m 정도 되는 슈퍼히어로가 있고 머슬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제가 개발한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역에 키가 50m쯤 되는 슈퍼로봇 마징가 제트 같은 게 있어요. 둘이서 싸우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 이 컨셉이 뭐였냐면 뭐 마징가 제트, 건담 뭐 이런 거 보면 어느 나라 거예요? 일본이죠. 일본이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투톱 중에 하나죠. 하나는 당연히 미국이고 미국의 대표 컨텐츠는 슈퍼히어로, 마블, 뭐 DC 코믹스, 슈퍼맨, 배트맨 이런 게 좀 한 화면에 나와서 나를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그 이제 컨텐츠끼리 맞부딪히는 어떤 문화적인 충돌, 말은 이렇게 되게 멋있게 하지만 그냥 액션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작품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약한 소년을 한 명 설정을 해서 엄청난 이제 덩치들의 싸움에 이제 끼어서 막 이렇게 낙엽처럼 휘날리는 어떤 그런 컨셉을 좀 웃기게 재밌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티켓을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작된 지 9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HD 시대 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 HDTV가 상용화 되기 전에 나온 거라서 지금 보면 해상도도 엄청 없고 좀 화질도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감안해서 제 이제 초기작이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예방 주사 맞는 이유는 알겠죠? 약간 떨어진 기대 못 미칠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세요. 편집본입니다. 코멘트를 살짝 곁들일게요. 자, 화면이 4:3인데 지금은 블랙바를 tes습니다. 이 가상의 경기를 제가 설정을 했고 뉴욕의 마천루에서 벌어지는 뭔가 액션 프로레슬링 이종 격투기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0m 사이즈의 거대 사이보그 거대 로봇이 있고 그리고 그에 상당한 이제 거대한 슈퍼히어로가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척복에도 체구가 작고 왜소한 소년이 이 경기를 무리해서 이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그 설정과 함께 이제 작품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풀한 액션이 지속이 되고
프로레슬링에 보면 흔히 나오는 것처럼 이제 관객석에 난입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쪽 제가 설정한 세계는 아무도 죽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주인공도 당연히 살아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얘네들이 뛰어나오면서 아주 우연하게 주인공은 슈퍼히어로 머슬맨의 어깨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 공동체가 돼서 같이 모험을 액션을 벌이게 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항상 이런데 위기가 있어야죠. 위기가 오고 이제 핀치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슈퍼 로봇이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는 순간 옆에 소년이 머슬맨 이름을 불러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머슬맨을 구해내는 거죠, 위기로부터. 그 와중에 이제 안전하게 빌딩에 이제 착륙한 소녀는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놓칠 수가 없어서 흥분된 마음으로 창가로 다가갑니다. 뭔가 장렬한 전사 느낌으로 경기는 승부가 이제 종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이제 내러티브가 더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닫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고맙습니다. 원래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전통 문화를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데까지 갔을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이제 제가 졸업 작품으로 만들고 이제 그때 2007년이었어요. 이제 취업을 해야 돼서 저걸 이제 뭐 포트폴리오로 돌렸겠죠.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줘서 그 중에 한 회사를 들어갔는데 아까 저기 중간에 그 CF 화면 같은 거 있었는데 로버트 태권브이 CF 패러디 영상 지나갔잖아요. 요새 CF로 많이 하는데 극장 같은 데도 봐도 로버트 태권브이 훈이 영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치정극 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 컨텐츠를 보유한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로버트 태권브이에 들어가서 제가 하던 거 같은 걸 기획 개발을 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회사 거의 막내로 들어갔는데 제가 미쳐가지고 제가 실장인 줄 알고 되게 막 프로젝트 같은 거 기획하고 이거 좋지 않습니까? 저거 좋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월급은 전혀 안 올랐는데 진짜 하는 일은 실장급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제가 욕을 했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월급도 제일 낮고 직책도 제일 낮은데 하는 일은 엄청난 어떤 그런 인상 기형적인 형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했던 것들이 로버트 태권브이 TV 시리즈였어요. 로버트 태권브이는 요새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최고였거든요. 이거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엄청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살린 전공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로버트 태권브이 깡통의 대모험인 걸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로버트 태권브이를 안 하고 이 깡통이라는 이 서브 캐릭터를 했냐면 제가 겸손하게도 이게 로버트 태권브이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저건 이제 회사의 전략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저기서 조연인 깡통 로버트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개발을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통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회사에 전혀 손을 벌리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게 건방지게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운이 좋았는지 실제로 이걸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뭐 이런 작품들을 기획을 했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여기 힌트가 제가 취업한 연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제가 2007년에 취업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돈줄이 마르는 곳이 컨텐츠 업계입니다. 그 포트폴리오 다원화 차원에서 돈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돈 많으신 분들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빼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일단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고 월급 밀리기 시작하고 제가 들여온 그러니까 제 지인들
그러니까 제 다 동료들이죠. 동료들을 제 스태프로 다 불러들였는데 실력 아주 좋은 친구들로. 근데 그분들에 대한 월급이 안 나가고 뭔가 모든 책임은 저한테 오고 어쩐데 저도 월급을 못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와야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가능성을 인정받았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그 뭐랄까요, 아주 훌륭한 컨셉, 이게 꼬마의 아이언맨 컨셉으로 이 깡통 로봇을 개발하면 먹힐 것 같다, 이런 제 아이디어가 결국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출판물로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뭐 동화책도 그려보고 뭔가 여러 가지 수를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결국 접게 됩니다. 제 이제 첫 번째 상업 아이템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로봇 태권브이 뭐 동화책, 뭐 사실 이게 동화책으로 풀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실제 팔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저한테 인생 오는 거 아니니까 사주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뭐 이거를 끝내고 이제 저는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회사를 2년 만에 그만둡니다. 2년 만에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로 막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제 경험을 좀 쌓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름이 적혀 있구나. 디아블로 여러분들 하시나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라인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뿔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7개입니다. 저 숫자를 정확하게, 왜냐면 제가 이걸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임페리우스 이거 아시나요? 디아블로 하시는 분? 의외로 여성분이 2명 손을 들어주시네. 남성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어쨌든 이걸 해서 영상을 만들어. 불 잠깐만 꺼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데 이제 제가 메인은 아니고 이제 다국적 프로젝트에 이제 제가 이제 액션 전문 연출로 들어가서 뭐 제가 만든 부분이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둘 캐릭터의 액션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블리자드에서 프로젝트가 의뢰가 왔고, 제가 아시는 유명한 감독님한테 의뢰가 갔고, 제가 요 액션 그 감독님 불러서 이 액션 파트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했는데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 우리나라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발주되고 모든 기획이 다 미국에서 끝난 걸 한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제작만 할 뿐이란 거죠.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한국 작품이 아닌 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극장에 걸린 것도 아니니까 뭐 더 아쉬웠던 것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인터넷 가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창작 컨텐츠로 우리 걸로 승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더랬죠. 5년 동안 계속 뭐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설프게나마 뭐 개인 기획을 해보고 개인 작품, 아까 머슬맨 같은 작품을 해보고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해외 공모전 뭐 이렇게 페스티벌 이런 데 내봤지만 거기서 벽을 하나 느꼈어요. 벽이 뭐였냐면은 외국에는 유사 컨텐츠들이 아주 고해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제작비 한번 여쭤봅시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라고 해서 뭐 극장에 걸기 전에 CF 같은 거 뿌리고 그 돈 빼고 순 제작비만 얼마일까요? 대충 퉁쳐봐서 맞춰보세요. 얼마? 100만 원? 1억? 너 그건 너무했잖아. 그거 한 2명밖에 못 쓰겠네. 10억? 일반적인 우리 국내 이제 실사 영화가 한 30억 정도 되죠, 우리나라 요새. 마당을 나나부터 한 30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아까 물어봤던 거죠. 겨울왕국. 겨울왕국 제작비 얼마게요? 100억? 좀 더 맞춰보세요. 좀 더 써봐. 300억? 200억? 달러로 얘기해 볼까요? 3천, 우리나라 돈으로 합시다. 3천억. 여러분들 애니메이션과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더 놀라요.
물론 이제 겨울왕국은 디즈니에서 이제 눈 오는 그런 그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만들어서 그 돈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디즈니에서 만드는 건 2천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든 주토피아 있죠. 주토피아는 겨울왕국보다 훨씬 적게 들었어요. 그건 2천억. 그러니까 경쟁이 이거 불공정 경쟁이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제작비 생각 안 하고 보잖아요. 그죠? 그게 뭐 2천억 들었는지 이게 30억 들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잖아. 극장에 걸리는 순간 재미없다 재미있다로 평가되는 거지. 그건 TV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근데 내가 그걸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작 콘텐츠를 만들면 뭔가 너무 비교가 돼요. 한 방에 비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판단가 돼가지고 그거를 도저히 진짜 열받았네. 제가 말하면서 가끔 열받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뭔가 피해갈 수 있을까? 경쟁을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그런 걸 평가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PT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 전래동화 PT로. 자 이게 겨울왕국 13년 3천억, 쿵푸팬더 1,800억, 토이스토리 2,300억. 그리고 이제 미국은 거대 자본 스튜디오가 이제 브랜드화가 돼서 여러분들 어떤 작품 그 앞에 타이틀 떼고 봐도 이거 어디 건지 다 알죠. 여러분들처럼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다 알잖아. 픽사 작품, 디즈니 작품, 드림웍스 작품 막연하게 알고 있죠. 디즈니는 뭐 전래동화나 뭐 고전이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현대화해서 뭐 만드는 그런 컨셉이고, 물론 주토피아는 좀 별도지만, 그리고 쿵푸 팬더는 드림웍스 거죠. 드림웍스는 안티 디즈니라고 해서 디즈니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면 어떤 건다. 그걸 살짝 비틀면서 가서 디즈니를 약간 까면서 인기를 얻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쿵푸 팬더 같이 주인공이 미남 미녀가 아니고, 척 봐요. 미남 미녀잖아. 뚱뚱하고 추한 어떤 외모를 가진 애가 주인공이 되는 시스템. 슈렉도 대표적이죠. 슈렉도 드림웍스 거잖아. 그래서 거대 자본의 스튜디오 브랜드화가 진행돼서 그 딱 공고에 굳어졌습니다. 거의 나이키, 뭐 리복 뭐 이런 느낌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뒤흔드는 작품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픽사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만들어 놓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계보 안에서 창작 스토리를 하는 거죠. 픽사는 원작 없잖아. 토이스토리 이거는 뭐 오리지널 창작 스토리잖아. 픽사는 같은 계열이지만 원작 없이 오리지널 창작, 작가주의로 만드는 거대 스튜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일본은 뭐 여러분들 막연하게 다 아실 거예요. 넓은 만화 시장이 있어요. 엄청난 양의 만화가 1년에 쏟아지죠. 다 볼 수도 없어요. 맘먹고 봐도 못 봐요. 몇십 명이 달라붙어야 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방대한 만화 시장에 그 중에 히트작, 뭐 메가 히트한 거 막 작가가 인서로만 수백억씩 버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상대적으로 디즈니나 이런 것보다 훨씬 작지만 중견 그룹 정도에서 그걸 캐치해서 이렇게 원피스, 나루토 뭐 이런 식으로 저거 몇 하나 만들어준 줄 알아요? TV 시리즈? 원피스는 TV 시리즈로 600화까지 갔고요. 나루토도 그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6화 만들어지는 것도 힘든데 그쪽에는 500화, 600화씩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이 아주 넓기 때문에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 이런 사람들처럼 창작 스토리로 오리지널 극장판 픽사처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작은 회사들은 좀 매니아 시장, 그러니까 완전 골수 오타쿠들이나 아니면 뭐 성인용, 아니면 뭐 신카이 마코토 같이 아주 소수 계층의 어떤 감성극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거나, 시장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양대 G2죠.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본은 뭐 TV 쪽에 좀 강하고 극장용은 미국 쪽에 강하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자, 뽀로로 불멸의 히트작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산업을 왜 어떻게 경쟁을 안 하느냐? 보통 영유아 시장은 외국 스튜디오에서 너무 작은 시장이라서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초등학생물인 곰돌이 푸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통해서 어린이, 그다음에 뭐 유일하게 있다고 하면 뭐 토마스 증기기관차, 토마스가 얼굴 달린 기관차 있잖아. 그런 거 정도일까? 거의 없다고요. 그 시장이 너무 작아서 안 건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그쪽은 대신에 창작 기반이 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접근하기 쉬워요. 왜냐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림만 이쁘면 되거든. 그래서 뽀로로가 우리나라에 히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유사 컨텐츠로 이제 코코몽이 후발주자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와서 산업이 되게 커졌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2003년 이럴 때부터 이제 뽀로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2016년이잖아. 10년 이상 지나면서 시장이 포화돼 버렸어요. 왜 포화가 될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애들은 말이에요. 계속 자라나고 새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애들 계속 자라나고 새로 태어나. 근데 그 기존에 보던 애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 버리고 밑에 애들은 새로 태어나서 보니까 그다지 새로운 컨텐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히트작들이 1기 미국식으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뽀로로 몇 개까지 나온 줄 알아요? 뽀로로 6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코코몽도 보면 코코몽 3라고 돼 있죠. 이거 3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안 내주는 거야. 중견기업들이. 저 같은 신규업자는 이제 저런 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저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좀 그렇잖아요. 한 큰 회사가 한번 자리 잡으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포화됐고 그 포화된 시장 때문에 중견 회사조차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작비는 점점 올라가는데 뭔가 신규 콘텐츠를 만들어봤자 자기 걸 잠식하는 카니발레이션 맞나요 발음? 어쨌든 서로 이렇게 잡아먹게 되니까 다른 시장을 노리는 거야.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80%는 어린이 시장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시장이죠. 디즈니를 생각해 보면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잖아요. 그 시장이 80%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글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그 와중에 나온 것들이 이제 마다나 암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린이 시장은 지금 그쪽으로 확장이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지금이 기회예요. 왜냐하면 저런 중견기업에서는 저런 신규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도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 같은 약간 죄송합니다. 좀 잘난 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처럼 뭐 기획력이 뛰어나고 뭔가 우수한 인력들을 스카웃을 해다가 자리에 박아놓고 월급만 줍니다. 네가 알아서 개발해봐. 괜찮으면 우리가 키워줄게. 뭐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받는 한 몇천 정도의 그걸 포기하고 그냥 제가 제 걸 개발하면 되는 좋은 시기죠. 어느 정도 이게 어린이 시장도 무료이면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완전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가난을 감수하더라도 제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한 3년 전부터 기획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3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략을 했죠. 여러분들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그 시장에 내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게 여러분들의 기획에서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걸 좀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듯이 소규모 신규업자 애니메이션 사업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컨셉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를 피해야 되죠. 근데 되게 모순적인 주제가 생겼습니다. 스토리에 큰 돈을 쓸 수가 없지만 신뢰할 만한 원작이 필요해요. 그죠? 누가 내가 뭘 만들지 알고 돈을 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검증된 일본의 경우처럼 뭔가 검증된 게 있어야 되죠. 아니면 우리나라에 큰 브랜드도 없잖아. 애니메이션 브랜드 디즈니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캐릭터를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거나 내용을 좀 바꿔도 저작권은 문제가 없어야 돼. 보통 이거는 저작권법에서 좀 힘듭니다. 근데 어떤 이거를 해야지 내가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다 팔 생각을 하면 외국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한국 고유의 것이라서 외국 콘텐츠와 비교를 당하면 안 돼. 내 비교의 문제점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흥분하면서 비교 당하면 안 되거든. 제작비가 워낙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불공정 거래라고, 불공정 대결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 장르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성. 어린이들이 좋아해야 되지만 교육적인 부분도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일본은 이런 거 별 신경 안 쓰는데 근데 미국에 또 진출하려면 이게 또 필요하게 돼요. 미국은 이 교육성 포기하면 미국에서는 장난감 총이라도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대면 채널 방영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뾰족한 거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뭐 그 비슷한 조항은 절대 애니메이션에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다 모자이크 처리된다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뭘까요? 자, 결국은 전래동화나 이런 것들을 저작권이 없는 걸 가져와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작 능력이나 캐릭터 디자인 능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했죠. 실제 이제 찾아보니까 레퍼런스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일본에 같은 경우는 만화 일본 옛 이야기 여기 일본 사람 있나요?
있죠? 저거 본 적 있나요? TBS에서 하는 거? 시대가 좀 지났죠. 저 95년도에 끝났으니까. 저게 1975년도에 TBS라는 일본 방송국에서 원래 해외 교민, 그러니까 일본 제외 국민들을 위해서 이야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사고로 어떤 모 방송에 빵꾸가 났거든요. 펑크가 났죠. 그래서 그 펑크에 때우려고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만든 걸 긴급 투입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대박이 난 겁니다. 시청률이 완전 올라가지고 너무 재밌다 막 이러는 거죠. 특히 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게 의외의 대박을 쳐서 200화 이상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200화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화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수백 개가 뜹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장기 방영이 되면서 그 TBS의 얼굴 간판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청률을 견인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견인차가 됐고, 그리고 그거를 레퍼런스로 한 한국의 이제 작품도 나오죠. 그러니까 95년도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는 90년도에 그걸 레퍼런스로 해서 옛날 옛적의 시리즈를 만듭니다. 옛날 옛적에는 시리즈 두 개죠. 배추도사 무도사의 옛날 옛적에, 은빛가비의 옛날 옛적에. 그게 뭐 같은 원래는 한 몸입니다. 중간에 배추도사 무도사가 너무 노인 같다 그래서 젊은 애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큰 돈은 못 벌었는데 시청률은 엄청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좀 시대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방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TV밖에는 볼 게 없던 시대라서 엄청난 인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런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극장에서 말이에요. 디즈니나 픽사나 이런 그 작품을 보면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되는 단편 애니메이션 붙여서 상영한 거 기억나나요? 극장에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상하게 이거 팬 서비스인가?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단편 하나 붙이잖아요. 다 붙이는 건 아닌다면 뭐 픽사나 디즈니는 요새 다 붙입니다. 자, 그거 왜 만들까요? 그거 붙인다고 우리가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자, 그 이유는 이 극장용은 미국조차도 리스크가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래서 2천억 막 3천억씩 들어가는데 신입 애니메이터나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던 사람이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이 안 먹나? 나이 들죠. 올라가는데 신인은 못 키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편을 만들어서 연출할 기회를 주면 싹수가 있는 스태프들. 저도 미국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주고, 또 하나 가지는 그 뭐 겨울 왕국이나 이런 것처럼 신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신기술.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베타 테스팅 애니메이션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보통 그 두 가지 요소로 만드는데 그걸 앞에 극장에 붙여가지고 서비스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전략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뭔가를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일단 외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저의 장점은 아까 머슬맨이나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액션이잖아요. 싸우고 부시고 근육 막 팽창하고 막 터지고 막 이렇게 조르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소재로는 이거만한 게 없겠다 싶어서 씨름을 선택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도 10분 정도 되는 건데 편집해서 2분에 가져왔거든요. 그거 일단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제가 만들고 이제는 뭔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인지도 확보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뭐 좋은 걸 기억해봤자 제가 검증된 인재가 아니잖아요. 업계 사람들이야 저를 알지만 보통 뭐 투자자나 일반인들한테 전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를 키우기 위해서 개발한 작품입니다. 이 캐릭터가 좀 추하게 생겼죠. 저는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멋있고. 근데 저거는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냄새를 살짝 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상을 많이 받고 인지도가 쌓였어요. 결국에 이 논장판도 저 작품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왜 성공한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된 전래동화를 이제 원작으로 한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까 개발된 그런 아트웍을 활용한 어떤 작품들을 기획했죠. 뭐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어떤 스토리들을 이제 발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뭐 호랑이와 소년의 만남 뭐 이런 거, 제가 이때 라이프 오브 파이를 재밌게 봐가지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뭔가 서정적이고 미나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미지. 지금 이거 호랑이가 죽었잖아요. 어떤 누워 있는 거대한 호랑이의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스스로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새끼 호랑이들 나와서 뭐 이렇게 주인공하고 뭐 피드백 한다든지, 마지막에 슬피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호랑아 뭐 이렇게 한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완전히 상업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아까도 뭐 누구 도깨비 뭐 이런 걸 했죠. 한국적 도깨비 형태를 개발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한국 도깨비는 뿌리 없죠. 무시무시하고 뭔가 이런 느낌을 하려고. 호랑이는 한국의 어떤 마스코트 같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멋있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말이에요, 결국은 캐릭터 승부거든요. 왜 캐릭터가 중요하냐면 제작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돈을 상영으로 벌어봤자 제작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본전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본전도 못한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 라바 알죠? 라바. 지하철에 틀 때 그 사람들 얼마 받고 들었는지 알아요? 라바에 맨날 지하철에 나왔잖아. 여기 모니터에. 그거 다 공짜로 튼 겁니다.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냥 튼 거야. 근데 그 엄청난 상영 횟수에 발맞춰서 그 라바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캐릭터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수백억씩 들어와요, 회사로. 라이센스로. 물론 이제 그 성공 케이스는 대단히 작습니다. 망하는 기업도 되게 많고. 그래서 캐릭터를 살려야 되겠다. 근데 전래동화 시리즈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좀 여러분들 사고를 해서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저 다리 되게 지금 아프거든요. 자, 전래동화를 상업화하는데 가장 큰 문제. 라바는 모든 편에 라바가 나오잖아요. 전래동화는 이야기가 다 다른 거잖아. 편마다 같은 주인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나레이션 캐릭터만 나오는데 이거 나레이션 처음에 조금 1분 나오는 거 같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차별화. 그래서 옛날에 만화 옛 이야기라든지 은비까비가 돈을 못 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캐릭터가 편마다 바뀌는데 집중도 떨어지고, 뭐 주인공 캐릭터는 처음에 잠깐 나오고 마니까, 이런 나레이션 캐릭터들은. 그래서 전 전략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호랑이 형님에 나왔던 애잖아요. 얘가 비율이 바뀌어서 나레이션 캐릭터가 되고 돌려먹기 하는 거죠. 얘가 이제 그 꼬마 말썽꾸러기 꼬마들을 옛날 이야기로 교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뭔가 주인공은 내부에도 등장하고, 또 그 얘만 한 명 줄창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이제 삼형제.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삼형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삼형제를 쓰고, 또 얘네들이 이제 속성이 다르니까 편마다 돌려먹기를 하는 거죠. 이 편에서는 얘가 주인공, 이 편에서는 얘가 주인공, 이렇게 해서 돌리는 식으로 해서 혈연 관계니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엑스트라들도 다른 편에서는 엑스트라지만 여기 오면 주연 뭐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제가 별도의 마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래동화 타운을 만들어서 그 타운에서 그 집단 서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계속 캐릭터를 편마다 나오지는 않지만 24화 기준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 나오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짰죠. 그리고 캐릭터는 저희 주특기를 살라서 아주 생생하고 비주얼로도 외국 거에 빠지지 않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구성도 아주 유기적으로, 처음에 에피소드는 세 가지 유산이라고 해서
뭐 쓸모없는 어떤 세 가지의 유산을 활용해서 뭐 부자가 되는 삼형제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호랑이와 나그네, 나그네가 첫째죠. 그리고 둘째는 줄줄이 깬 호랑이, 둘째. 그다음에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 셋째 이렇게 나오고 다시 첫째, 둘째, 셋째, 넷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생각이 날 수 있게 그 구조를 짰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엑스트라였던 애가 주인공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다시 주인공이 되고 우렁이 섹시에서는 못생긴 남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앞에 못생겼던 애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렁이 섹시면 천상 세계 뭐 바닷속 세계 용궁 나오니까 그거 이어서 견화 직녀 이야기가 나오고 견화 직녀가 나오면 천상 세계라는 존재가 얽혀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와 달이 된 온누이에서 밧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스토리를 연결을 해서 캐릭터 돌려먹기와 세계관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 뭐 천하장사 이야기, 뭐 엄청난 근육질의 액션, 파이팅 뭐 이런 거 제가 전래동화로도 하고요. 그래서 뭐 보리밥 장군, 뭐 이건 딱 봐도 뭔가 코미디물일 것 같죠. 그리고 호랑이 뱃속 구경.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로는 이야기 주머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최근에 교과서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좋아하는 도령이 있는데 이야기는 원래 듣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써서 자기만 이렇게 몰래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나이가 차서 장가가 가게 됐는데 그 머슴이 우연하게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귀를 기울였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얘가 갇혀 있으니까 우리 죽을 것 같다. 이참에 제가 장가 가면 우린 영영 세상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이야기 우리가 연합을 해서 쟤를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까 나레이션 캐릭터의 그 도령이 이 편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머슴이 그걸 듣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죠. 이제 마지막 편에서 본편 이야기와 그러니까 나레이션과 실제 얘기가 결합되면서 이야기가 구조되는 걸 했고 무엇보다도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이야기 주머니니까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다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나오는 서사극이 펼쳐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제가 이걸 짜서 스스로도 아주 잘 짰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가 됐어요. 이제 제 기억이 먹혔는지 정부에서도 저를 인정하고 돈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지원을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저의 씨름의 인지도 전략이 먹혀서 세종학당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세종학당이라고 아나요? 그 외국인들한테 한국 문화와 한국말을 가르쳐준 재단이잖아요. 세종학당이 그 산하기관이고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먼저.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용객 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뭔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보강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하면서 제가 만든 저 전래동화를 보여주고 웹툰을 연재로 하기로 합니다. 원래 바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재를 128을 했습니다. 연재를 이렇게 했어요. 잠깐 볼까요? 사이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자 세종학당이라는 재단이 있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한국문화 학습 만화를 해서 프롤로그 제가 프롤로그 엄청 공들여서 그렸어요. 자 타이틀은 바뀌었죠. 만화 한국 전래동화로. 그리고 한국의 전래동화를 만화로 만난다. 호랑이, 도깨비, 반인반수 얘가 인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근육질 아저씨들도 많이 나오고 전래동화를 통해 읽는 한국 문화 한번 이 대단히 교육적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인 학생들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 만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홍보니까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전래동화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보면 이제 첫 번째 얘기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안경도령이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게 뭐 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가지 유산이 나오고 첫 번째 이제 삼형제들이 유산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퀄리티를 높여서 그렸으니 게다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봐주세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출판만으로 재출간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또 5개 국어입니다. 5개 국어라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서 여러분들 한국어에 익숙치 않더라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제가 언어별로 다 5개 국어로 자 한국어 이건 중국어죠. 일어, 영어, 스페인어 5개 국어로 돼 있으니까
모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상업화를 이끌었고, 사실 제가 취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취향은 사실 글로벌한 취향이에요. 딱 이렇게 한국에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과도적인 어떤 제 이제 첫 번째 상업화 전략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어떤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만든 어떤 재미난 애니메이션이 제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이죠. 영국 해리포터? 지극히 현대물이지만 거기는 영국의 정서 같은 게 담겨 있고 누가 봐도 영국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외국하고 그 별도의 다른 나라랑 비교가 안 돼. 저도 한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해리포터에 준하는 어떤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면서도 아이덴티티가 유지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